바다 밑바닥에서 발견되는 납작한 물고기가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고급 레스토랑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요리가 되었습니다. 녹색 식품을 즐기는 사람들의 미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달러 규모의 상업 계약에도 등장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선별 과정의 각 단계는 만만치 않은 여정입니다. 어획부터 가공, 수출까지 모든 과정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어의 어떤 점이 이토록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이 종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파헤칠 좋은 기회입니다. 납작한 몸을 가진 물고기인 넙치는 플루크라고도 불리며 몸이 납작하고 눈이 같은 쪽, 보통 오른쪽에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넙치는 효과적으로 자신을 감추기 위해 피부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의 윗부분은 진흙과 비슷한 짙은 갈색이고 아랫부분은 눈부신 흰색입니다. 대부분의 종은 북대서양, 알래스카, 일본, 노르웨이, 러시아 등 온대 및 열대 해역에서 발견됩니다. 100종이 넘는 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여러 종류의 갑각류와 무척 추동물을 먹습니다. 종과 서식 환경에 따라 성체의 무게는 0.8kg에서 2kg 사이입니다. 넙치를 잡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깊고 얼음이 덮인 바다에 도달하기 위해 어선들은 수백 해리를 항해해야 했습니다. 수중 트롤러업과 낚싯대와 낚싯줄을 이용한 어업은 가장 흔한 두 가지 유형의 어업 기법입니다. 저층 트롤러업은 그물을 해저에 내린 후 다시 끌어올리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높은 수확량을 보이지만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산업용 낚싯줄 줄어법은 작은 물고기나 오징어와 같은 수천 개의 미끼 낚싯대에 긴 줄을 묶은 후 바다 깊은 곳으로 끌어내려 부표로 고정하여 정확한 깊이까지 어획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더 선택적이고 환경에 덜 해롭지만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적습니다. 따라서 저층 트롤러업이 여전히 실무에서 더 자주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광어는 특유의 단단한 식감을 유지하고 물렁해지거나 비린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잡자마자 바로 냉동합니다. 이는 광어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광어가 육지로 돌아올 때는 크기, 껍질, 색깔, 탄력, 그리고 신선도를 기준으로 엄선합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생선만 세척, 껍질 제거, 필레 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공 과정 전반에 걸쳐 고기 본연의 풍미와 구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처리 과정을 거친 광어는 수출 기준에 맞춰 통째로 냉동하거나 진공 포장된 필렛 형태로 포장됩니다. 각 제품의 추적을 위해 사용되는 바코드는 라벨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광어는 전 세계 다양한 시장으로 배송됩니다. 2023년 베트남은 10만 5천 톤 이상의 광어를 수출했으며 이는 2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이는 수산물 산업의 전반적인 경제적 가치 증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광어는 달콤하고 은은한 기름기가 특징이며 특히 뼈가 없어 인기가 높습니다. 광어는 사시미, 상큼한 광어 샐러드, 마늘버터에 구운 광어, 한국식 찜, 베텔 잎채소와 함께 먹는 등 다양한 요리에 적합합니다. 질기지 않으면서도 단단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으며 양념이 잘 배어듭니다. 모든 요리는 잊을 수 없는 미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넙치는 맛있는 요리일 뿐만 아니라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생선 기름은 지방 함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 단백질, 비타민 D,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또한 심장과 뇌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 체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광어는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맛있는 요리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닙니다.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처럼 차가운 바다를 가진 나라들은 광어를 화이트 골드라고 부릅니다. 품질이 뛰어나고 꾸준한 수입을 가져다주는 해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시장에서는 큰 광어 한 마리가 수백 달러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광어 필레는 5성급 레스토랑 체인점에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식 파티나 고급 뷔페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일부 일식 레스토랑에서는 당일 잡은 광어를 신선한 사시미로 제공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 광어는 품종에 관계없이 킬로그램당 3달러에서 8달러 정도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반면 수입 광어, 특히 한국산 황광어와 갈색광어는 킬로그램당 약 41달러에서 58달러 정도로 다소 비쌀 수 있습니다. 광어는 황금알을 낳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에서 요리의 세련됨과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풍미와 경제적 가치 외에도 바다에서 식탁까지 광어가 이동하는 과정은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여정입니다. 현대식 어선에는 소나와 GPS 지도 시스템이 장착되어 어부들이 광어가 풍부한 해역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혼액을 줄여 다른 해양 생물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양식업은 전 세계 수요 충족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슬란드에 이르기까지 해안 양식장에서는 넙치를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세심하게 관리된 환경에서 양식합니다. 이러한 양식장에서는 수온, 산소량, 그리고 먹이를 모니터링하여 넙치가 야생 넙치와 같은 단단한 식감과 섬세한 맛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많은 시장에서 양식 넙치는 계절별 야생 어획량을 보완하는 안정적인 연중 공급원을 제공합니다. 광어는 그 매력에 더해 요리에 다재다능하므로 세계 각국 셰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살짝 데쳐 베르블랑 소스와 함께 제공하고 이탈리아에서는 레몬과 케이퍼를 곁들여 팬에 구워 먹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콤한 생선 스튜의 핵심으로, 일본에서는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유명한 히라메 사시미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다양성 덕분에 광어는 전통 요리와 퓨전 요리 모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운더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또한 인상적입니다. 가공 후 프리미엄급 생선은 온도 조절이 가능한 컨테이너에 담겨 항구에서 식탁까지 지속적인 콜드 체인을 유지합니다. 일부 고급 시장에서는 살아있는 플라운더를 특수 설계된 산소 탱크에 넣어 신선하게 배송하여 몇 시간 만에 신선하게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관리 덕분에 플라운더는 고급 제품으로서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그러나 수요 증가와 함께 지속 가능성이라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은 넙치 개체군을 면밀히 연구하고 어획량 할당량을 설정하고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번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협정은 이제 투명한 원산지 확인과 친환경 인증을 요구하며, 이는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어장에서 생산된 넙치라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흥미롭게도 넙치의 문화적 상징성은 세계 각지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는 넙치가 행운과 장수를 상징하며 축하잔치에 자주 등장합니다. 스칸디나비아 민속에서는 넙치가 깊은 바닷속으로부터 온 선물로 여겨지며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저 또 다른 해산물 별미로 여겨질 수도 있는 넙치의 풍부한 유산과 감동을 더합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바다 깊은 곳에서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의 화려한 식탁까지, 넙치의 여정은 인간의 독창성, 문화적 존중, 그리고 바다의 보물이 지닌 영원한 매력을 증명합니다. 넙치의 이야기는 단순히 맛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통, 기술, 그리고 세계 무역의 교차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전 세계적으로 광어에 대한 열광은 단순한 요리 트렌드를 넘어 미식, 경제, 그리고 환경 관리의 교차점을 보여줍니다. 섬세한 질감, 은은한 단맛, 그리고 놀라운 다재다능함은 광어를 고급 해산물의 반열에 올려놓았지만, 심해에서 고급 레스토랑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플레이팅된 모든 필레 뒤에는 정교한 어획, 가공, 그리고 물류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이는 종종 전통적인 어업 기술과 최첨단 기술의 조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정밀함은 탁월한 품질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조달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저층 트롤 어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이 어업은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해양 생태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해저 손상과 의도치 않은 비대상 어종의 포획은 생물 다양성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업계가 낚싯대와 낚싯줄을 이용한 어업이나 책임감 있는 양식업과 같이 더욱 선택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안은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즉각적인 수확량이 낮을 수 있지만, 단기적인 이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자원인 해양 건강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더욱이 넙치 무역은 수요와 보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더 큰 과제를 보여줍니다. 고급 시장에서 넙치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자원의 남해감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공급망, 엄격한 생태 인증,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어획량, 할당량 준수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넙치를 수출하는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해산물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스스로를 브랜드화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강화할 수 있으며 만만큼이나 환경적 책임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광어의 진정한 유산은 단순히 수출 수익이나 미슐랭 스타 메뉴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어의 성공 스토리가 고부가 가치 해산물에 대한 책임감 있고 순환적인 접근 방식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계가 탁월한 미식 추구와 해양 보존에 대한 헌신을 병행한다면 광어는 언젠가 고급 식사의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바다의 선물을 고갈시키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인류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혹시 광어를 활용한 맛있는 요리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항해 영상이 재밌으시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저비용 고수익 농업 모델이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덕분에 호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역할을 맡으며 식품 분야에 떠오르는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호전은 가시투성이 갑옷을 입은 강인하고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동물로 대중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이 가시투성이 동물 수십만 마리를 매년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원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독특한 여정은 외딴 지역의 평화로운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는 각 호저가 특정 종에 적합한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 후 호저들은 레스토랑이나 가공시설로 옮겨져 위험을 감수하는 손님들을 사로잡는 독특한 요리로 변신합니다. 오늘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호저 사육 방법부터 시작하여 한때 간과되었던 이 산업이 이제 놀랍도록 수익성이 높은 선택이 되고 있는 이유까지 이 흥미로운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사실을 모르실 수도 있지만 호저는 자연 환경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작은 동물 중 하나입니다. 표범이나 사자처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극도로 날카로운 가시로 이루어진 천연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기에 잠재적인 공격자는 누구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속이 비어있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가까시는 작은 창처럼 날카롭습니다. 가까시는 살아있는 무기입니다. 자루를 따라 나 있는 작은 가시 덕분에 살을 뚫기는 쉽지만 빼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호전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등을 돌리고 가시를 들어 올린 후 역공을 가하여 가시가시를 포식자의 피부 깊숙이 박습니다. 때때로 환경보호단체들은 표범과 사자의 얼굴, 다리, 배의 가시가 밝힌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 동물들 중 일부는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상처로 인한 질병으로 나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가시투성이 종은 인간에 의해 길들여졌고 그 결과 걸어다니는 요새에서 비교적 값비싼 식량원으로 변모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전 세계 상업적 호저 양식의 선두주자로 전체 공급량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두 번째로 큰 생산국으로 요리 및 전통의학 분야에서 전 세계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존 축산과 비교했을 때 호저 양식은 낮은 비용, 낮은 질병 위험, 쉬운 사료 공급, 그리고 다양한 기후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으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지금 바로 자연이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을 잠재적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 기회로 탈바꿈시키는 호저 농장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효과적인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 여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호저는 다양한 행동 특성을 보입니다. 이들은 단독으로 생활하거나 짝을 지어 생활하며 조용하고 조명이 어두운 서식지를 선호합니다. 주변 환경이 크게 변하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는 경향이 있으며 밤에만 먹이를 찾으러 나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뛰어난 굴파기 능력 덕분에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울타리에서도 쉽게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은 내구성이 뛰어나야 하며 거주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에 맞춰져야 합니다. 호저 한 마리당 약이 3제곱미터 크기의 공간에 최소 80cm 높이의 벽이 있어야 합니다. 굴을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은 콘크리트나 타일로 시공하고 그 아래에 철망을 깔아야 합니다. 해당 구역은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고 비와 햇볕의 악영향으로부터 단열 처리되며 섭씨 22도에서 30도 사이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강한 빛과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잘 설계된 사육장은
건강한 성장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번식 능력을 향상시키고 질병 위험을 낮추며 생산물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이는 현대 호저 사육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사육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 번식용 개체 선정은 이 농업 모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번식을 위해서는 건강하고 순종이며 질병이 없고 신체적으로 균형 잡힌 호저가 필요합니다. 또한 깃털이 고르게 자라고 윤기가 나야 하며 털이 뭉툭하게 빠지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호저 선정의 첫 번째 단계는 성별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릴 때 수컷과 암컷의 외모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성별 판별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농부들은 호저를 조심스럽게 뒤집어 생식기 부위를 검사하여 성별을 판별합니다. 그 후 관리 과정에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페인트로 낙인을 찍습니다. 번식상의 상태가 양호하면 6, 7년 동안 꾸준히 산란할 수 있어 생존율이 높은 안정적인 후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농장에서는 호저를 고깃값으로 판매하는 것 외에도 한 마리당 80달러에서 160달러 사이의 가격에 번식용 호저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는 번식용 호저 판매를 가능하게 하므로 호저 사육업계에 유망한 새로운 수입원을 제공합니다. 수컷과 암컷 호저는 결국 짝짓기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같은 우리에 놓입니다. 건강한 번식상이 선택되면 이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등에 뾰족한 가시가 있는 호저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짝짓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시점부터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암컷이 짝짓기할 준비가 되면 깃털을 납작하게 펴서 꼬리바로 아래 매끄러운 부분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하면 수컷은 다치지 않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컷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짝짓기 전에 앞발로 암컷의 등을 살짝 두드립니다. 이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그리고 전적으로 협조하여 진행되도록 하는 편안한 행동입니다. 어미 호저의 임신 기간은 약 100일에서 110일로 설치류로서는 비교적 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새끼 호저들은 거의 완전한 형태로 태어나 부드러운 깃털과 기본적인 움직임까지 갖추게 됩니다. 한 배에 최대 3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지만 어미 호저는 그중 한두 마리만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새끼의 수가 너무 많으면 젖을 놓고 다투는 일이 발생하여 부상을 입거나 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자들이 자주 개입하여 어미 한 마리당 새끼 한두 마리만 남겨둡니다. 각 새끼가 적절한 수준의 보살핌과 영양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새끼들은 새끼 수가 적은 다른 암컷에게 맡겨집니다. 생후 몇 달 동안 새끼들은 성장을 위해 어미가 먹이는 젖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이 단계는 면역력과 전반적인 발달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미가 새끼를 젖을 먹이는 동안 어미와 새끼는 같은 우리에 함께 갇혀 있습니다. 농부들은 새끼들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밀리지 않고 어미 젖을 제한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병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육 공간은 건조하고 깨끗하며 외풍이 없어야 합니다. 생후 약 2달이 되면 새끼들은 치아가 발달하기 시작하여 더욱 단단해지고 결국 고형식을 먹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는 젖을 떼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며 이 시기의 새끼들은 상업적인 농업 주기의 다음 단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육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린 호저는 어미의 보살핌에서 벗어난 후 별도의 보호구역에 격리되어 추가적인 보살핌을 받습니다. 이 시점쯤 되면 어미 젖을 마시는 것에서 고형 사료를 먹는 것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호저는 키우기 쉬울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식성도 아닙니다. 호저는 채소, 풀, 잎채소뿐만 아니라 고구마, 카사바, 호박, 옥수수까지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육 중에는 남은 밥, 빵, 음식물 찌꺼기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호저는 잡식성이라 먹이를 주는 것이 쉽고 경제적입니다. 농가에서 생산된 부산물과 남은 식량은 농부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건강한 성장과 적절한 체중 증가를 통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호저는 가장 활동적인 야간 시간대인 하루에 한 번만 먹이를 섭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농부들은 이러한 먹이 패턴을 따라가면서 일상적인 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성향과 일치합니다. 호저는 먹는 것에 그다지 까다롭지 않지만 자신이 머무는 환경에 대한 기대치는 비교적 높습니다. 통풍이 잘 되고 조용한 잘 지어진 우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변 환경의 청결입니다. 비둘기는 주변 환경의 오물에 매우 민감합니다. 비둘기 사육장이 물에 잠기거나 일정 기간 동안 배설물과 남은 먹이가 쌓이면
소화기 질환, 피부 곰팡이 또는 외부 기생충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육자는 매일 사육장을 청소하고 바닥을 호스로 깨끗이 씻고 모든 폐기물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호저는 청결 유지를 위해 깨끗한 물로 정기적으로 목욕을 시켜줍니다. 이는 위생을 유지하고 박테리아 증식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체온을 식혀주어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온이 높은 날에는 호저, 특히 털이 굵거나 털갈이 중인 호저는 건강한 체온 유지를 위해 물에 잠깐 몸을 담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적 사육 과정에서 호저의 건강을 유지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러한 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호저는 최소 8개월에서 10개월 동안 보살핌을 받은 후 무게가 7, 12kg에 이르면 수확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업적 호저는 전문 레스토랑이나 고급 식품 가공업체에 판매되거나 합법적으로 사육동물을 필요로 하는 시장으로 수출됩니다. 호저를 잘못 다루면 동물과 호저를 다루는 사람 모두에게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호저를 포획하려면 일정 수준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호저가 수백 개의 날카로운 가시로 자신을 방어할 때 누구도 손을 쓰지 않고 호저에게 접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특수 케이지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농부들은 우리를 우리 안에 조심스럽게 넣고 입구를 호저를 향하도록 조심스럽게 배치했습니다. 호저가 스스로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호저를 조심스럽게 모서리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호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호저가 우리 안에 안전하게 들어간 후 무게를 측정한 후 운반용 자루에 담습니다. 그 후 호저는 식품 보관 상자에 담겨 식품 조리 또는 제공을 담당하는 시설로 운반됩니다. 호저 가공에는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를 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몇 가지 기본적인 예비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날카로운 가시를 모두 제거하고 그 다음 피부를 꼼꼼하게 세척하는 것입니다. 흰 살코기는 냄새를 제거하고 살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직화로 굽습니다. 이 과정은 고기 본연의 단맛을 유지하고 잡내를 방지하며 조리 중에도 고기의 색깔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살코기를 더 작은 조각으로 잘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호저 고기가 별미로 여겨지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간단한 조리법부터 복잡한 조리법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고추와 소금으로 구운 호저는 가장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입니다. 이 조리법에서는 호저를 진한 소스에 재운 후 숯불에 구워 겉면이 단단하고 향긋해질 때까지 굽습니다. 호저 고기의 맛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첫 맛부터 신선하고 독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아이보리 화이트 치킨은 야생닭보다 더 부드럽지만 풍부한 단맛과 은은한 지방질, 그리고 완벽한 쫄깃함을 자랑합니다. 양념이 껍질에 완전히 흡수되어 구웠을 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호저 고기는 돼지 고기에 비해 지방이 적고 기름기가 적으며 깔끔하고 가벼운 뒷맛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방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 희귀하고 독특한 고기에 기꺼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호저 사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지속 가능성, 혁신, 그리고 윤리적인 식량 생산을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호저를 식용 및 번식 목적으로 가축화하는 것이 지역화된 저비용 농업 모델이 어떻게 특정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호저는 분명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기반 시설을 필요로 하고 다양한 환경에 잘 적응하며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초목을 먹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수입원을 추구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자원 또는 전통적인 가축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에서 호저는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성장하는 산업은 동물 복지, 환경 영향, 그리고 규제 감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호저는 본래 야생동물입니다. 사육 환경에서 번식이 가능하더라도 호저는 존중받아야 할 특정한 행동 및 생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 관행이 확대됨에 따라 저는 이윤 추구를 위해 윤리적 대우, 위생 기준,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존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합법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고 해서
사육이나 취급 방식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의 원산지를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국적인 고기의 매력 때문에 수요에 따른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규제기관은 호저 사육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불법적인 야생동물 거래나 서식지 파괴를 조장하지 않도록 허가, 질병관리 및 추적에 대한 더 명확한 체계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결책으로 저는 전통 육류의 방목이나 유기농 라벨을 붙이는 것과 유사한 윤리적으로 사육된 야생동물에 대한 인증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인도적인 관행에 투자하는 농부들을 보호하며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업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호저 사육은 전통의 뿌리를 둔 혁신의 매혹적인 사례입니다. 과학, 윤리, 그리고 규제가 조화를 이루며 신중하게 이루어진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흥 산업과 마찬가지로 호저 사육의 장기적인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